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한 30분 동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지만 주말인데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건 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통하고 이런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딱딱한 아카데미가 아니라 공감하는 아카데미 이런 걸 주제로 갖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출근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역사가 뭔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나 갖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오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이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국치왜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치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게 국치일이 있던 거는 경술련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이 경술련에 일어난 외놈들의 난, 경술왜란이라 하면 어떨까요? 경술국치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 우리 어르신들은 그날을 찬죽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어서 그 슬픔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들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국시 너무 치욕스러운 건데, 우리는 평온한 이 국가였는데 이놈들이 강도짓을 해서 우리나라 침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처럼 이 경술련에 이 일본 놈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를 침탈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로 역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경술 국치 나라를 팽창, 이게 언제냐면은 1919년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광복절에서 이제 8월 15일만 아는데 8월 29일이 바로 언제 국치일이거든요. 저희 광복회가 103년 될 때, 지금은 이제 6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우리 연호로 해서 106년인데, 저희 광복회는 102년 때 국치를 이제 우리 광복회 행사로 해서 찬죽을 먹고 흰 넥타이를 달고 그렇게 해서 그날을 이제 상기하는 그런 행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도 이제 곧 다가올 테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화두라고 너무 어렵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학생들 많이 오셨고, 그래서 잠깐 아까 소개를 하려고 했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임시정부에 관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최태성 역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별별 역사 해가지고 나온 영상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이제 여기 양계당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겠지만 근현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이 있었던 임시정부, 그걸 간단히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양계당 교수님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혹시 이제 하신 분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강의는 50분 쉬고 또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적지 우리 이제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제 좋은 장소로 가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메일 주소 다 아시죠? 광복@광복.kr 이쪽으로 의견 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아카데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모집 공고는 25명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일기 우리 학생들은 33명이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숫자죠. 그래서 33명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꼭 이렇게 우리 후손분이 아니더라도 나랑 이런 좋은 강의를 같이 듣고 싶다.
뭐 동생이든 형이든 아니면 뭐 학교 친구든 야 이거 역시 관심이 많은 놈 봤더니 얘는 될 것 같고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붙잡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는 우리 수료식 때 33명이 이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은 다 닫아놨지만 제 홈페이지 5월 7일자 게시를 보면 아직 그거는 삭제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신청사하고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히 이력을 적어서 손 붙잡고 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은 좀 좋은 숫자 같아요. 예, 동양의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복삼이 2개 붙였으니 쌍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 보고 진행하고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똑같이 제가 이제 우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일기 우리 아카데미 기념할 만한 저희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트렌드를 잘 모르겠고 무엇이 도움이 될까, 무엇이 기억이 될까. 나도 이런 어떤 훌륭한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 만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메일에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기는 좀 비싼데 좀 그렇고 누가 선물 주면 땡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의견 주시면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이 네. 임시정부 전이죠. 그죠? 그거는 다음에 임시정부 관련돼서 저희가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강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자, 제2강 한국 근대 정치사와 개혁운동에 관해서 이제 강의가 있을 텐데요. 양준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근대 정치사 개혁운동에 관련 주제 강의를 이어지겠습니다. 양준하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면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한국근대사 석사와 한국사학과 한국현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연구소 연구교수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양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시기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을 듣고 또 시간을 알았을 때 좀 놀랐어요. 토요일 오전 시간?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토요일 오전 시간을 솔직히 이제 많이들 늦잠 잘 시간이잖아요. 집에서 이제 쉬고 있을 시간에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쉼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근대사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 이제 시간지가 되기 전 아까 말씀하셨죠. 혹시 외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1910년 이전 시기 특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대가 아니라 거기 이제 그만한 내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해체, 평등한 사회,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이제 평등한 사고관계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게 근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1876년 개항부터라고 하죠. 강화도 조약 체결이 시작이 되는 1976년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이 근대가 이제 끝나는 시기를 보통 1945년이라고 보고 그 이후의 시기는 이제 현대사, 현대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시기에는 1876년 개항부터 한국이 일본이 식민지가 되는 1910년 시기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제 내용 중에서 나오겠지만 한국이 이제 근대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근대가 이제 시작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 자주독립의 이제 투쟁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대의 시작은 개항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죠? 개항 강화도죠. 그것으로 이제 부산, 인천, 원산 이 세 개 항구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데 이 한국이 개항을 하게 되는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있었던 그 개항이 단독 사건으로만은 볼 수가 없고 중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의 앞에 있었던 중국, 일본의 개항과 한국의 개항이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연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아시아 개항이라는 것이 조금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었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동아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한국이 근대를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개항을 어떻게 맞이하게 돼요? 아편 전쟁, 이제 영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고 청나라가 중국이 이제 대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남경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또 개항을 하게 되고 또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 개항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개항이 있기 전에 동아시아가 한국이, 중국이, 일본이 서양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한국은 이제 주로 중국하고 사신 교류가 있고 일본하고 뭐 통신사 교류가 있고 이 정도의 동아시아 자체 내에서의 교류만을 했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폐쇄적이라서가 아니라 닥달해서가 아니라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필요가 없어. 다른 세계하고 교류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였는데 보시면 그 와중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항해술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양에서 인도양을 지나서 동아시아로 오게 되죠. 16세기, 17세기에는 동양에 동아시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서양에서 관심을 가졌던 중국이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시장으로서의 그 매력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중국에 이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양하고 특히 뭐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 황제의 면담을 요청을 하면서 서양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중국 황제께서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한 결과 저기 이 밑에 있죠. 여기 이제 광동성 지역인데 여기 광동성 지역의 항구 요 한 군데만 열어줘요. 이것도 중국 입장에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이제 지대 물박이라고 해서 땅이 넓고 지대, 물박, 물건이 많다. 그래서 요 안에 다 있어. 필요한 건 우리 필요한 건 다 있어. 우리 먹고 살 거 여기 다 있어. 서양하고 소통할 필요도 교류할 필요도 상호 교류할 필요도 없는데 너네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저 광동성에 저 항구 한 군데만 열어서 저기서만 서양 사람
사람들이 와서 중국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시해를 내려준다. 그런 조치를 이제 17세기에 내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광동성의 저 한 군데서만 서양과 중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거죠. 일본도 비슷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양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워낙 강고하게 교류를 거부하다 보니까 겨우 저 광동성 한 군데만 풀어놓다 보니까 그 갈증을 느끼죠. 서양이 동아시아에서 장사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일본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일본에 접근을 해서 일본에도 이제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되죠. 사정사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 여러분 한국에서 후쿠오카 여행 많이 간단 말이에요. 후쿠오카 근처에 나가사키라고 있어요.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죠. 카스테라 유명하고 그리고 나가사키가 뭐로 유명해요? 원품 맛있는 유명하죠. 나가사키 지역 그 지역에 한 군데만 또 허락을 해준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일본도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서양하고 교류를 하고 한국은 안 했어요. 한국은 또 이제 서양에서 이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동아시아로 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주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에 조선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서양이. 그래서 이제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항구를 여는 일이 전통시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전통시대에 저 정도만 교류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항이라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항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대패하고 남경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이 광동성 외에도 이 지역들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남경조약이 체결되는 1942년에만 요 정도고 5개고 이후에 더 많은 항구들을 개방을 하고 심지어 땅까지도 이제 중국 땅까지도 서양에게 뺏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어떻게 중국이 개방을 하는지를 영국이 어떻게 중국을 개방을 하는지를 미국이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 영국 한 거를 똑같이 이제 일본에 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중국이 어떻게 얻어맞고 개방을 했는지 봤잖아요. 전쟁하기 싫단 말이야. 얻어맞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순순히 전쟁 없이 개방을 하게 되죠.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몇 개요? 6개 정도의 이제 항구를 개방하고 이후에 더 많은 항구들을 개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940년대 중국이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있다가 일본이 개방을 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있다가 이제 조선이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되죠. 일본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조선 개방시키는 거?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당한 거 똑같이 조선에 시전을 한 거예요. 이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미국은 이 영국한테 배웠고 일본은 미국이 자신한테 한 거를 똑같이 조선에 이제 강요를 해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개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조선에 경제가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 조약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청나라에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만 관철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너도 나한테 뭘 해줘라. 이게 이제 약속이 있게 되는 게 조약인데 국제 조약인데 영국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해야 할 의무, 일본이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에요. 일방적으로만 관철이 된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그리고 또 군함을 끌고 와서 했었던 이 개방이라는 점에서 이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특징을 갖고 개방을 하고 근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개방을 당할 때 1875년에 그러니까 개방당하기 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운요 사건이라고. 운요가 이제 군함 이름이에요. 일본 군함 이름인데 이제 한자로는 운양호라고 하고 일본말로 운요호라고 하죠. 보시면 이게 이제 운요 사건을 그린 그 당시 이제 일본 그림인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운요 사건에서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그 승리감에서 이런 그림을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그려서 이제 자기네들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것이죠. 운요는 군함인데 그 당시는 1875년은 아직 조선이 개방을 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일본 배가 막 일본에서 나가사키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거쳐서 저 강화도 옆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오고 인천 앞바다에 막 어슬렁 거려. 군함이 이제 245톤짜리 굉장히 큰 배죠. 그렇게 큰 배가 와서 인천이 어떤 곳이에요? 수도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가면은 바로 한강이고 한강 타고 가면은 바로 임금이 있는 수도 한성인데 위협적이죠. 그렇게 큰 배가 와서 어슬렁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 군이 거기에 대해서 옳다구나 하고서는 이제 일본이 집중 포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게 운요 사건이었어요. 꽤 큰 교전이었어요. 3일 동안 교전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이 이제 지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개방을 하게 되죠.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었지만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은 이제 개방 정책,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든 일본이든 조선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제로 개방을 한 이후로 위기감에 휩싸이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외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감 속에서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서양과 교류도 하고 서양의 우수한 점들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의 이제 추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근대화 정책을 개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그 개화를 이제 문명 개화라고 했어요. 이 일본에서 문명 개화라는 말은 서양에서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를 뜻하는 시빌라이제이션을 일본에서 이제 문명 개화로 번역을 했고 그 문명 개화가 이제 조선으로는 이제 개화 두 단어만 이제 두 글자만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근대화가 이꼴 개화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던 것이죠. 한국의 개화 정책 하면은 근대화 정책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수신사, 조사 시찰단, 고빙사 이런 해외에 이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근대화가 뭔지, 개화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중국, 일본부터 이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봤듯이 중국은 1940년대 개방을 하고 일본은 1950년대 개방을 하고 한국보다 20년, 20년, 50년 더 먼저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더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러 가는 것이죠. 조선에서. 두 번째는 보고 와서 이제 그걸 한국에서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개화 정책 추진이 뭐예요? 우리 기후항은 이런 것들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서의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단계 맞았죠. 이런 게 이제 수신사, 일본에 파견됐었던 수신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 보면은 조선인지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2층 집이에요. 한국에 보통 이제 한옥이든 뭐 기와집, 초가집이든 보통 이제 단층 가옥들이었죠.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왼쪽 사진은 조사 시찰단 1882년에 일본으로 보냈던 이제 조사 시찰단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일본의
뭐 공장, 그리고 뭐 관청 이런 근대적인 제도들을 다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1883년에 보냈었던 고빙사, 미국에 보냈었던 시찰단의 모습이죠. 이들이 가서 뭘 봤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대화 정책을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보다 더 빠르게 더 가열차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죠. 추진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구경을 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증기기관으로 가는 기차죠. 예전에 없었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도 막 도입을 했을 그런 시기였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선, 증기선이죠. 그 전에는 뭐예요? 뒷담배, 넘선이라는 아가메이크로 가는 건데 증기기관이 서양에서 개발이 되고 그걸 이용한 배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해외로 시찰단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뭐예요? 철도죠. 철도. 보강이죠. 다리.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근대 문물인 것이죠. 이런 거 뭐예요? 우체국 이런 것들. 통신제도가 발달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한국에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런 게 이제 그 한국의 개화 정책의 하나의 장면들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식 군대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의 그 모습이고요. 구식 군대가 이때는 신식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전화 받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전기 시설들이 도입이 됐죠. 사실 이제 전화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도입이 되고 제일 먼저 도입되는 전기 시설은 전등이죠. 전등, 전화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입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대표적인 개화 정책 하면 외교 부분에서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한국 근대 시기에 1910년 이전까지 한국이 조약을 맺었던 평등한 조약을 사실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1대1로서 이제 조약을 맺었던 국가들이요. 몇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에 한 7개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정도 국가들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근대화 정책의 외교 부분에서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국이 조약 체결한 국가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맞춰보면 할까요? 한국 수교를 맺은 국가는 몇 개일까? 뭐 점수도 아닌데 한번 넣어볼까요? 크게 80개? 또 좀만 더 써볼까요? 100개? 조금만 더 써볼까요? 90개? 190개? 근접했어요. 183개입니다. 이때에 비하면 꽤 많이 발전을 했죠? 이때가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그 한국과 이제 수교를 맺은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것이죠. 이런 개화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에 거부감이 심하죠. 이때는 더했어요. 수천 년을 그냥 자급자족해서 동아시아 테두리 안에서 조선 테두리 안에서 살았었는데 새로운 제도들을 막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막 갑자기 이제 시행을 하면서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개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1982년이 이모분란인데 이모년이죠. 82년이 분란이 뭐예요? 군인들이 난동을 폈다라고 해서 이제 분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난동을 폈을까라고 보면 구식 군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화 정책의 한 내용 중에 하나
군인들 이제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별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양식으로 이게 조금 후져 보이지만 구식군인 같아 보이지만 이때 이게 신식군이란 말이에요. 이 신식군인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막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서양하고 외교, 수교 맺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도사시 찰단 이런 거 보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신식군대 양성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화 정책에 돈을 많이 쓰지만 원래 있던 제도들에는 이제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식 군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이 밀리는 사건,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월급 13개월이 밀리게 되고 여러분 월급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월급이 13일만 밀려도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13개월이 밀렸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쾌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쌀로 월급을 줬죠. 근데 그 쌀에 막 절반이 모래돼요. 못 먹는 게 막 들어가 있어. 화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이제 한성의 하층민들, 이 개항 이후가 되면 개방하면서 이제 쌀을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성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한성,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성은 원래는 쌀을 사 먹어요. 옛날에 지금도 쌀을 사 먹지만 그때도 한성 지역 사람들은 쌀을 사 먹었는데 개항 이후에 일본으로 나가는 쌀이 많아지니까 쌀값이 오르잖아요. 내가 사실은 그 전에는 10,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던 쌀을 이제는 막 3만원, 5만원, 10만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개항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한성에 특히나 하층민들이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굉장히 이제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구식 군인들하고 결합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이모군란이에요.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뭐 국가기관들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씨들이죠. 고종의 왕비가 미씨고 그 미씨 척족들이 주로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화가 나니까 막 때리고 폭력 사태가 이뤄지게 됩니다. 죽이는 그런 일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그런 봉기를 일으켰을 때 불안했단 말이에요. 뒷일이 이제 불안.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종의 아버지죠. 이때 흥선대원군은 사실은 응거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 이제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이제 왕에 올랐을 때 초반에 고종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실권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었지만 고종이 이제 20살이 넘고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뒷방에 물러나서 응거 상태에 하고 있던 때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개화 정책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보수주의자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너네들 마음 다 안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들을 배후로 해서 이들이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인 우두머리로서 이제 직접 정치에 나서서 내가 이 혼란 사태를 다 청정하겠다라고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종은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왕의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워낙 지금 고종과 그 왕비에 대한 그리고 그 왕비 가족들에 대한 민씨들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곧 이들에게 이제 다 갔기 때문에 불만이 커서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는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됐어요. 흥선대원군은 안 그래도 이제 내가 다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이 분란 세력들은 왕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왕을 폐위시키거나 이런 거는 뭐 예전 사람들 그 왕정 시대에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만을 다 명성황후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궁궐까지 찾아가게 돼요. 불만 세력들이.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분위기를 알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궁녀의 복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서 이제 궁궐을 빠져나가서 충청도 충주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명성황후의 이제 가족들, 민씨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지금 홍천대원군이 집권을 한 상황이에요.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는 존재가 누구? 청나라 군대가. 이 사실은 이제 이때의 그 친청파들, 조선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 이제 친청파들이 조선에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걸 이제 청나라에 알리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이제 파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상국으로서 조선의 이 혼란 상황을, 이모혼란 상황을 다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3,000명의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모혼란 세력을 다 진압을 하고 그 부식군인들, 하층민들 다 진압을 하고 대원군까지 끌어내리게 되죠. 끌어내리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홍선대원군을 납치를 해서 중국으로 이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경에서 동쪽으로 가면 천진이라고 있는데 그 천진 지역에 사실상 이제 유폐 상태에 놓이게 되죠. 대원군이. 그 대원군이 이때 1882년부터 1885년까지 한 3년 동안 중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청나라가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당한 일이죠. 한국 그 조선의 일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된 것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대원군을 납치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 권력을 고종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게 되고 고종이 다시 실권을 잡게 되죠. 재집권하게 되면서 개화 정책도 다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게 예전하고 상황이 같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조선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여전히 주둔하는 상황이에요. 청나라의 목소리가 큰 상황. 청나라의 힘으로 고종이 다시 실권을 얻은 상황. 이 상황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숙박화 정책,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건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파견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멜렌드루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외교고문으로 조선에 파견을 해서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청나라가 다 좌우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저 마건상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상해의 복담대학이라고 있죠. 후담대 그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가 이모블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간섭을 심화를 하게 된다.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죠. 그래서 조선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크게 이게 뭐야? 우리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가 한국의 내정에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는 건 이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반청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게 되고 하지만 막상 청나라를 대놓고 내쫓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지금 조선에 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청나라가 저렇게 그 간섭을 강화하고 있었던 상황에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 청나라를 쫓아갈 기회. 반청 자주 독립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1884년에 청불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베트남이죠. 제가 여기가 이제 조선, 여기가 청나라, 이게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19세기에 와서 이제 프랑스가 접근을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야금야금 침략을 해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청불 전쟁을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신문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응? 그래서 청불 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싸우니까 그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조선에 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 3,000명 중에 절반을 빼서 저 청불 전쟁 그 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조선에서 청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화파, 단청 자주독립을 원했던 사람들, 그 개화파 사람들이 청나라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사건이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1884년 10월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옥균, 이 사람이 김옥균이고, 박영호,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서재필, 서강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갑신전에 있었던 뭐 정치 쿠데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중에서 이제 김옥균만 30대 초반이고 나머지가 다 20대 초반이죠.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가의 명운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정국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러니까 창덕궁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우정국이라고 있는데 그 우체국이죠. 그래서 우정국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 우정국을 여는 것을 기념하는 파티에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서 친청파들, 이제 막 그 청나라의 간섭을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그 파티에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네 사람이 주도가 돼서 친청파들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이제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가 그 당시에 창덕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사로잡고 이 경우궁이라고 하는 창덕궁 옆에 이 경우궁이 이제 사당 이름이에요. 왕실의 사당 이름이에요. 왕실 사당이니까 높여서 궁자를 붙인 건데 저기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됐죠. 저 개화파들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데리고 가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지금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저기로 이제 데리고 가죠. 왜냐면 창덕궁이 너무 넓으니까 이건 무슨 수비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좁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너무 좁다고 고종하고 왕비가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개동궁이라고 하는 왕실의 후손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너무 좁다, 여기 너무 좁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창덕궁으로 돌아가기는 한데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이 갑신정변은 결국 3일 천하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창덕궁으로 고종과 명성황후가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청나라에 몰래 연락을 한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도와달라. 얘네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서 지금 청나라 내쫓으려고 하고 나라를 이제 엎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청나라에 몰래 이제 연락을 보내게 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몰랐었던 이 갑신정변 주도 세력들 개화파들을 새로운 정부를 조직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대화 정책 추진 기조들을 발표를 하고 그 추진 기조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이건 이제 청나라에게 조공 가치는 허례 허식을 이제 폐지한다. 청나라에 대한 조공 가치는 끊는다. 청나라의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것을 청나라로부터의 이제 을 계획을 했었는데 청나라가 군대를 데리고 역시나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1,5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 군대가 이 갑신정변 세력을 진압을 하면서 갑신정변에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도 역시나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건 이제 갑신정변 그 주도 세력들, 개화파 세력들이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면 서강번,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뭐 서재필 같은 경우는 이름도 바꾸죠. 필립 제이슨 이렇게 바꾸고 의사가 되고 미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보내고 박영효,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일을 꾸밉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작담을 해서 조선으로 가서 조선을 뒤엎을 그럴 계획들을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골칫거려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도쿄에서 1000km 떨어진 요 지점에 이제 섬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25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오가사와라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으로 이제 일본 정부에서 김옥균을 유배를 보내요. 저기 보면 제주도보다도 더 미치단 말이에요. 남쪽이라 덥잖아요. 너무 덥다, 나 여기 못 살겠다. 그 불만을 표하니까 알았어 하고 일본 정부가 김옥균을 홋카이도로 보내버렸어요. 여기 시원한 데야. 추워가지고 고생을 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떠돌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조선이 잘못하다고 말하자. 왜냐면 계속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옥균이 이제 청나라의 실력자 이공장을 만나러 청나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청나라 상해로 가겠죠. 그게 상해인데 이 일본에서 이제 상해로 가는 그 일정을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들키게 돼요. 노출이 되면서 조선에서 이제 고종이 자객을 보냈다. 홍종우라고 하는 자객을 보내서 그 상해에서 이 김옥균을 이제 암살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그 홍종우가 김옥균을 상해에 있는 여관에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 김옥균이 이공장을 만나는 그런 일은 이제 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김옥균이 홍종우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기가 이제 1894년 3월입니다. 1894년은 어떤 해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해죠. 한번 볼까요? 자, 189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동학문민 전쟁, 두 번째는 청일전쟁, 세 번째는 가보개혁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청일전쟁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한국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한국, 조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다 이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일이죠. 모두가 다 한 해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동학문민전쟁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고부공기라는 게 일어나죠. 조병갑이라고 하는 고부 군수에게 이제 불만을 품고 전봉준과 그 고부 농민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그 일을 정부에서 제대로 수습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아 이것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전라도 전체 이제 동학 농민군이 규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부 안에서만 일어났었던 그 공기였다면 전라도 전체의 농민분들이 이제 규합을 해서 3월 달에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학농민 전쟁의 시작이죠. 이들의 이제 목표가 뭐예요? 제폭 구민. 폭정에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백성을 폭정에서 구제하고 백성을 뭐 구한다 이런 뜻이죠. 제폭 구민. 보국 안민은 뭐예요?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또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목표 아래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조선 정부에서 이들을 이제 진압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조선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 안에서 난리가 일어났다. 청나라 군대를 더 보내서 우리 농민군을 진압을 해달라. 이게 역사에서 배워야겠죠. 근데 역사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에 이제 군대를 요청을 해서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더 많은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도 조선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되죠. 명목은 이제 조선 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학농민군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이제 1894년 4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4월 말에. 그래서 자기들 때문에 외국 군대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학농민군이 서둘러서 이 농민 전쟁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1894년 5월 달에 전주 화약이죠. 전주 지역에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 정부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민군하고 정부 관군 사이에서 이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농민군은 다 집에 돌아가요. 해산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경에는 5월 달이 무슨 시절이에요? 모내기 철이란 말이에요. 농사지러 가야 돼. 씨 뿌려야지 또 먹고 살죠. 그런 배경도 있고 어쨌든 5월 달에 농민군은 다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는 조선에 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이때를 굉장히 기회라고 여겼어요. 일본 군대가 조선에 온 상황,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이때 이제 청일전쟁을 도발을 하게 되죠. 충청도 아산 지역에서 청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이제 시작을 해요.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지만 전쟁터는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그 일본군들이 이제 청나라 군대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의 왕궁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복궁 점령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이제 에워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하고 교전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조선군을 이제 이기게 되면서 그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권을 개화파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개화파도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개화파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반성하는 이제 글을 쓰긴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등을 업어서 일본의 힘을 얻어서 집권을 하게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새로운 나라,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주 독립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화파가 집권을 하면서 가부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1894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맞물려서 일어났던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화파가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가부개혁을 추진하는데 가부년이 1894년이지만 1894년에만 이 개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94년에서 95년 넘어서 96년 2월 달까지 있게 돼요. 94년 6월에 시작해서 96년 2월까지 있었던 게 가부개혁이다. 그래서 그때 무슨 개혁들이 있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반만년 역사상 가장 이제 획기적인 그런 개혁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분제 철폐와 같은 인권에 관한 조치들이 있죠. 그리고 연좌제 폐지, 조공 금지 등등. 사실 이제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 국민공익이었어요. 그 전에는 임금이 혼자 하는 정치 체제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관료들하고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하긴 하지만 이 결정의 결정권자, 그건 이제 오로지 국왕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서 군민공치, 임금과 백성이 같이 하는 정치 제도를 이 개화파들이 가부개혁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국민공치의 근대 국가를 지향을 했던 게 가부개혁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1894년 12월에 홍범 14조를 발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갑신정변도 일으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를 했었고 이때도 이제 집권을 해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또 맞물리게 돼요?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한 후에 체결하게 되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관에서도 조선이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보개혁에서 이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한 거는 뭐예요? 이 청일 전쟁의 상황하고도 이제 같이 연동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 전쟁에서 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화파들도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보면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이 왜 이런 내용을 넣겠어요? 청을 조선에서 쫓아내고 조선에 이제 일본이 개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시모노세키에서 그 체결이 됐겠죠. 저기 일본에서 남쪽 지역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 있잖아요. 저기가 시모노세키죠. 그래서 여러분 후쿠오카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나가사키도 가고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도 가고 그러면 좋아요. 여기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그 체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본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청나라 대표는 이홍장 이렇게 와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요거는 이 조약 기념관이에요. 일본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성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청일 전쟁 그 강화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토 히로부미고 그 당시 총리였죠. 그리고 오른쪽 표상이 무쯔민 무네미스라고 일본 외무대신 그 당시 외무대신의 모습이고요. 이게 그 기념관 안에서 조약 체결했던 장소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요건 이제 동아시아 역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대만은 일본에 이제 할양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1910년이라면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15년 먼저 식민지가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할 때, 식민 지배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15년 먼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를 하는 게 가능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제2관에서 뭐라고 명시하냐? 중국의 대만 그리고 태모 열도 그리고 저 위쪽에 우동반도 요 지역들을 일본에 다 떼내준다, 할양한다라는 것을 시모노세키 조약 2관에서 명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 팽호 열도는 대만 옆에 있는 자잘한 이제 섬들이에요. 그걸 이제 다 합쳐서 팽호 열도라고 하는데 팽호 열도와 이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있는 대만 총통부인데 저게 이제 대만 총독부였어요. 한국의 조선 총독부 있듯이 대만 총독부 건물이고 저 대만은 지금 없애지 않고 저걸 이제 대만 총통부로 활용을 하고 있죠. 대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남쪽이기 때문에 저렇게 야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지역의 요동반도 이제 일본이 만주 지역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요동반도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가져요? 러시아 삼국 간섭 들어봤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도 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나 이 만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했을 때 우리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방해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요동반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게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이 요동반도는 바로 내놔요. 1895년 10월 달에 바로 내놔요. 몇 개월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 반면에 대만은 언제 내놔요?
1945년에 한국이 독립될 때까지도 그때까지 대만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될 때 대만도 같이 독립한 거죠. 근데 또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지금 러시아가 등장했죠. 노동감도를 일본이 복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관심을 표하게 돼요. 일본에 태클을 걸어줬어. 우리를 제압하는 일본에 제약을 걸어줬어. 라고 이제 일본 그 고종과 명성황후가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에 접근을 하게 되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날리게 되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게 뭐죠? 그렇죠. 밀미사변이죠. 그러니까 국왕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왕과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짝짝꿍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고의 의미에서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게 되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되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신문에서 이걸 이제 사파로 그려서 보도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이제 고종이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왕비도 죽였는데 나도 못 죽을까? 일본이 나도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게 이제 1896년 2월달에 아담 파천이죠. 그 러시아 그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새벽에 몰래 경복궁에서 그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 1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이게 러시아 공사관 모습, 그 당시 모습이고요. 덕수궁 옆에 있어요, 여러분. 시청 근처에 덕수궁 있죠? 덕수궁 근처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 있고 지금은 저기에서 천탄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부개혁도 끝이 나게 되고 고종이 러시아의 힘으로 이거는 여기까지 나왔어요.